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벽이 없는 원팀이 돼야 한다며 긴밀한 당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권 장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재판 탈출극을 단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경남 거제를 비롯한 남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기후 에너지 분야 법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법,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입법 현안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경남 지역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선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거제를 찾아 산사태 현장과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김 대표는 신속한 보상과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까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협력해 복구 인력과 장비, 행정 지원이 제때 투입되도록 하고 관련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빨리 보상하고 특히나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없도록 섬세하게 도와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거제 통영산 사태와 싱크홀 피해 현장, 주민 임시 대피 시설들을 잇따라 점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유가족의 애도를 전하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안전진단과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부산, 경남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즉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해 지역의 사상자 또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 재난 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를 촉구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제를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들에 대한 피해 복구 대책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열린 추도식.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DJ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조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삶은 그 자체로 역경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역사였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함께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통합과 실용의 정신을 국회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통합과 실용의 정신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살리는 길에 국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사구시와 민생우선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역사를 초당적으로 기리겠다며 통합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김대중은 애정과 슬픔과 추모를 넘은 존경과 배움의 역사입니다. 국민과 함께 이념을 넘어 초당적으로 기리고 배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했던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유산을 되새기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긴 민주주의의 유산이 정쟁의 구호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원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현장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국민을 지키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축하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포옹을 나누며 긴밀한 당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면서 당은 민생의 촉수를 펼치고 새벽부터 전국을 돌면서 민생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심을 청와대나 정부에 전달도 하고 현충탑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김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 기관차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데 이어 효창공원 묘역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는 23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 출범을 환영하며 당이 똘똘 뭉쳐 민생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시 통합하고 단결하여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성과로 답하는 민생제일주의 집권 여당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신임 지도부는 내일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가덕 신공항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권 장악은 실패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의원 등 일부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김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명청대전에서 사실상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대통령의 노골적인 지원에도 호남 이외 전 지역에서 초박빙 승부로 고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낙선을 언급하며 김 대표의 이 대통령 친위 체제는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채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권력의 황혼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소 취소, 공소 기각과 같은 사법 파괴, 재판 탈출극을 그만 단념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4명의 의원들은 자당 후보의 낙선을 종용하거나 언행에서 무리를 빚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 소명에 나선 진종호 의원이 오늘 자정까지 윤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윤리위의 징계 절차 진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당권파에게 집중된 징계 논의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편파적이란 의견도 불거졌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따라 윤리위의 형평성을 놓고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미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 끝에 54.08%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1차 투표에서는 과반 이상의 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 선호투표 합산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54.08%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 막판 대역전극을 노렸던 정청래 후보는 45.92%를 기록하면서 당대표 연임에는 실패했는데 김 후보와의 격차는 약 9%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는 30% 비중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에게 1.4%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뒤졌지만 지난 주말 최대 격전지인 호남권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덕분에 1위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여권에서는 호남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선택이 주요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호남 권리당원의 표심이 김민석 후보에게 쏠렸다라는 겁니다. 역시 전체 선거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국정 2년차부터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는데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청의 일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도부 구성이 면면을 보면 김 대표 앞길이 이제 순탄치만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수석 최고위원을 포함한 친청계 3명이 당선이 됐고 친명계는 2명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놓고 김민석 대표에게 일종의 견제구가 던져졌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임미애, 김영호 이 2명의 친명계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기까지 했지만 이 친명계의 상징적 인물인 김용 후보는 0.6%포인트 차이로 6위에 그쳤습니다.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과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조금 전에 임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 같은 핵심 당직 인선권을 김민석 대표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당정의 한 목소리를 낸 이 정책 방향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점이지만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까지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제가 수석 최고가 됐지만 제 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나눠준 표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45.9%의 당심과 또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강경 노선을 어떻게 끌어안고 당정 화합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김민석호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이진석 의원이 지도부의 이제 공식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이제 강행을 했었는데 그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책임 당원 3,700여 명이 징계 요구안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죠. 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또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 역사 국민운동이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의 후폭풍이 거세고 있습니다. 예. 이 포럼에서는요. 5.18은 열흘간의 소요 사태다. 또 5.18 관련된 언사는 좌파 정치와 역사, 학술과 문헌 등에 점거됐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 역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과 나란히 착석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지 보여주는 대참사였다라며 제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비주류 계열인 육선의 조경태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주 5월 정신을 모욕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의 강령과 당원, 당규를 짓밟은 이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하지만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학술 행사였고 이진숙 의원은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가 징계로 당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 강행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권영진, 진종호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들을 상대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이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모두 4명의 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 여부가 오늘 이르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이 자당 소속의 박덕흠 국회 부의장을 낙선시켜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 회부가 됐고요.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자당의 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또 서범수 의원은 이달 초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실언을 한 이유로 또 회부가 됐고, 진종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각각 제소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장도영 대표의 이 같은 징계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3선 의원들 10여 명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최근 만찬 회동 때 이 같은 행위에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포함하면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아주자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서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민심을 보고 가야 하며 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원내대표발의 리더십 교체 기류가 장 대표의 강공 리더십과 이 징계 정치를 놓고 충돌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가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과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입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표결 절차만 남았는데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 관련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특례를 도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택법 개정안, 미사용 학교용지를 개발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 역시 숫자 노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한편 여야가 오늘로 잠정 합의했던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는 불발됐습니다. 앞서 선관위 국조특위는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오늘 투표지 재검표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과 특검 수사는 별개의 절차라며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의 한정혜 의원을, 정책위 의장의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조직과 정책을 맡을 핵심 당직 인선에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보위원장에는 김남준 의원,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을 임명했고 조계원, 이용우 의원과 원외 인사인 신현영 전 의원도 당 대변인으로 추가 인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작권 전환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지금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건 시한을 정해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준비 태세를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간 신뢰와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를 향해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응원봉을 들었던 그날의 초심을 다시 기억하고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대와 통합은 무원칙이 아닌 대한민국의 개혁과 전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이 을지연습 상황보고회의를 주관하고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을지연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 민방위 훈련, 그리고 전시 현황과제 토의와 상황조치 연습 등을 실시합니다. 고용진 사무총장은 평시 대비태세 점검을 통해 비상사태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1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벽 없는 원팀입니다. 역시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당정이 또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 돼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접견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하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전대 이틀 만에 모든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갈등을 봉합하고 국정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쟁할 때는 경쟁이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허심탄회한 그러한 자리가 소회를 밝히고 서로 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또 봄으로써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는 원팀이다라는. 대통령의 여당의 장악력이 더 강해졌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일체성을 더 띠게 될 텐데 그게 때로는 야당 대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으로 오게 될 거고요. 예를 든다면 공소취소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될 거예요. 여당이 통합된 하나의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그게 저는 여당의 몰락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가운데 정청래 후보를 지원했던 친청계가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김 대표의 통합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다수의 계파적 기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난 갈등을 봉합하고 지도부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은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후보 8명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하고도 잘 화합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요. 벌써 지도부가 3대2 아니에요. 그러면 화합, 통합으로 이끌 리더십을 가진 것은 김민석 대표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탕평으로 가야 된다. 앞서 김 대표도 전당대회 바로 전날인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당내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는 올스타 메가탕평을 약속하며 화합과 연대, 영입과 확장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내 인재를 두루 기용해서 당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갈라진 당심을 봉합할 김 대표의 통합 리더십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용산공원 택지 논쟁입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부동산 문제를 직접 논의합니다. 사실 용산공원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위치에 이 정도의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저는 이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다. 이견이 뭐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뭐 잘 좀 조정해 나갈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내일 있을 회동에서의 성과 또한 회의적인 상황인데요.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 또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국가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몇 명 안 다니던데 그렇게 쓰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러는데요. 정말 단견 중에 단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라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마지막 남은 종자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털어먹자고 하니까 저는 이런 정부의 정말 철학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인가.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면서도 당장 이제 필요한 공급 대책의 일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좀 저는 자세로 전환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자꾸 이거를 자기 아젠다 세팅에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급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 하지만 이처럼 지자체의 반대를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법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에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릴 녹지를 사용하는 일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모쪼록 내일 예정된 국토부와 서울시의 회동에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갈지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당장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안 등 민생과 경제 문제부터 또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 첨예한 여야 관계 회복, 당청 관계 안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김민석 대표의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당에서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민심을 다 통합하는 당내 통합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문제 또는 청년 세대와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문제, 균형 발전의 문제, 이 정책적 의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의제를 좀 하나씩 잘 풀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주택 공급에 관한 의제겠죠.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나갈지도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만나서 긴밀한 당청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창조적 수평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당청 관계 전망에 대해서 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당과 정부의 적극적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즉, 그 당과 정부가 같이 가야 될 내용은 국정 동력을 살리고 국정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조율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실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전보다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이 대통령실과 정부와 좀 더 이게
능동적이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특히 사전 소통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민심이 반영되는 조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 또 대안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국정과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 증시가 커다란 변동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세였다가 이제 후반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꾀하고 또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한국 자본시장의 그 변화를 이끌어온 큰 흐름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주주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지배구조 개혁, 즉 상법 개정이 포함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가. 이게 2,700에서 한 4,200, 300까지는 끌어올리는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큰 변화 등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 수익, 즉 이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익에 비춰본 주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기대였다고 봅니다. 늘 AI 버블론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렸고, 다만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같은 약간 변종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이 ETF라는 이름하에서 유통되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고 또 부적절하게 변동성을 키워왔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근에 그 변동성이 커졌던 것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이 우려, 걱정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후에 계속 고민하는 지점들은 정책적 기조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책이 해야 될 일인데, 아마 작년에 법안 발의됐던 거 저도 처리를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혁을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정무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의회의 구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전체 수익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의 여야 관계와 국민의힘 내부 상황 등 정치 현안을 짚어보고 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네. 향후 여야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특히 이제 지난 전당대회 도중에 야당과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보관을 갖고 있다 이제 발언도 했었는데 왜 놀라시게 처음 들으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영상에서 뭐 할 말 다 하겠다, 인생 뭐 있나, 뭐 이런 발언도 하셨고 최민희 최고 수석위원도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막 정청래 의원한테만 가서 인사를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투로 보여줬는데, 일단 당내 통합을 먼저 하는 게 최우선 과제처럼 보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까지 챙길 여력이 좀 있으실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도 있고 형소법 취소 관련도 있고 또 뭐 공소 취소도 있고 뭐 연임 개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민심을 역행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형소법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걸 개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여당과 협력할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소 취소 같은 내용은 뭐 전당대회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지금 민심이 역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메시지를 좀 낸다 하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한데 이번에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레드팀이 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답하죠. 이제 윤리위에서 오늘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 등에 대한 판단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징계가 개시가 된다면 당내 분열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장 대표가 꺼내든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이 또한 어떤 당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야당으로서 여당이 못하는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민생을 우리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 더 야당다운 모습일 텐데 그게 아니라 징계 그리고 약간 뭐 현장 집회 이런 모습들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현재 지금 징계 절차 관련해 가지고 오늘 소명을 하는 뭐 소명 절차를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징계 대상으로 올라갔던 의원님들이 각각의 실은 민심 위반도 있고 뭐 해당 행위도 있고 심지어 폭력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의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하면 실제로는 징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위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지금 형평성도 솔직히 없고 그리고 공정성도 없다라는 신뢰를 좀 잃은 지 좀 됐고요. 실은 최근에 또 이진숙 의원께서 토론회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민심 위반이고 해당 행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윤리위가 공정성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진숙 의원까지 같이 징계 회부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빠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리위가 이제 약간 이제 그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까봐 그게 좀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고 징계 수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당내 이제 분란 여부가 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네 명의 의원님들이 각각 하신 행동 부분들은 지금 민심 위반하고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가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에 올공 정치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 장 대표가 이제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의원은 이제 80%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삼선 중진 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의원들의 동원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불참 행동 그리고 삼선 의원들의 이러한 회동, 당내 상황을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처음에 선관위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고 선관위 부실 문제를 지적해서 국조특위를 이끌어내고 특검까지 간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진짜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거기 엄벌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께서 계속 이제 올공 현장에 나가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민생을 더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의원님들도 비슷하셔가지고 그 다 같이 가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정도인가요? 그분 정도만 19명.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삼선 중진 의원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러야 되는데 이게 맞냐. 그래서 그 초조선 입장에서는 뭔가 중진들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나는 내 임기 끝까지 하겠다. 그런데 이분을 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딱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삼선 중진 의원님들께서 만나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당 전당대회 이후에 전국이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집중을 하고 계실 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전대 이후에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힘도 장동혁 체제 1년을 맞아서 당원 주권주의와 외연 확장 사이에서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이 중도층을 포섭하고 국정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1년을 맞이해서 내놓으실 메시지들이 당원 주권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이 당원분들이 만약에 강성 지지층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고 중도층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려면 결국 민생을 챙기는 정책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을 얼마나 당대표께서 이제 전환을 하시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이제 저희가 정기국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는 곧 원내대표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네.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결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원내대표와 함께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님들과 간사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적인 메시지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인 메시지로 좀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좀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네.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현안을 이제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호남권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의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이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주 52시간 예외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냈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화이트 칼라의 이제 고소득층과 그 R&D 쪽, 그러니까 일부 특수층을 대상으로 진짜 내가 연구를 좀 하는데 시간적 예외 없이 좀 할 수 있게끔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해주겠다고 하다가 호남 반도체 부분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지금 호남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용인 반도체도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어차피 반도체가 중요하다 하면 용인 반도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 이견 해결은 뭐 청와대가 나서서 조율을 좀 해야겠지만 저는 주 52시간은 지금 고용의 상황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주 52시간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최선이라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우려한 거예요. 그 노조들은. 그러면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하에서 그 직원과 고용주 간에 이제 합의하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한다.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뭔가 다른 방안들을 좀 생각해 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외에는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답답하죠. 조금 더 세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국회 기후특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기후특위가 지난 13일에 그 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랑 기후위기 적응법 의결하면서 17개월 동안의 그 활동을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후특위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시간이 좀 금방 갔지만 어쨌든 여야가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딱히 없었고 뭔가 이렇게 우리야말로 싸우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원칙들을 좀 지켜서 진짜 중요한 법안 한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위헌 소송이 났던 게 있는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줄일 것인지 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환경단체는 우리가 더 많이 줄이자라고 해서 이제 좀 서둘러 줄이는 방법을 얘기했고 산업계는 아직
감축 기술이 없는데 그렇게 빨리 줄이면 산업 다 망한다라는 그런 팽팽한 의견 하에 여야가 약간 중간 정도를 택해가지고 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정부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진짜 많은 부분들이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가 이런 시그널을 줬으니까 정부가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상기후는 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거제에서도 진짜 뭐 200년 만에 있을까 한 그러니까요. 집중호우가 네. 터졌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하는 게 기후 적응과 그 회복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 취약 지역을 선정을 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선정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그 산사태 난 지역은 산 바로 밑에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기후 위험 공간 지도 구축하는 것도 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일수록 지자체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온다. 그러면 경보 사인도 미리 알려줘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후보험이라는 제도도 같이 넣었거든요. 이게 아마도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와닿는 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2024년 11월에 발의했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특별법이 네.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네.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2040 탈석탄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등이 그런데 이번 그 특별법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고 의원님께서 탈석탄 시점을 2050년 이후로 늦춰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근거와 이유를 좀 들어보고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좀 같이 들어볼까요? 그 이름 자체가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법입니다. 네. 이미 석탄 발전이 폐지된 지역들은 좀 있고요. 이게 원래는 21대 통과됐었어야 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다 닫겠다라는 약간 정책적 목표, 공약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법 안에 2040년 탈석탄 목표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이 법안 통과 자체가 매우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석탄 발전이 폐지된 지역의 주민들과 노동자들과 다 함께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면서 법을 분리하자. 분리해서 일단 지원하는 특별법 먼저 통과시키자. 이미 폐지가 돼서 여긴 너무 어렵다. 지역 소멸이 다 돼가고 있다. 네.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다. 해서 이거는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말씀 주셨던 2040년 탈석탄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냐.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석탄 발전을 폐지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되니까 좋겠지만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전체가 61개입니다. 근데 이제 2038년까지 한 38개를 닫아서 나머지 21개가 2년 사이에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40년에 탈석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2040년까지 하는 21개를 닫기 위해 그 21개 발전소들이 그럼 오래된 거냐? 그렇지 않고 최근에 지어진 것도 많아서 수명이 30년 보통 석탄 발전소 30년인데 수명이 뭐 20년 남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30년 돌릴 줄 알고 공장을 지었는데 문 닫아 하면은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1개를 다 보존하려면 몇 조가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21개의 석탄 발전소를 닫아서 온실가스 감축이 많이 일어나냐? 그거는 온실가스 감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중국은 1,200개를 여전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21개를 2년 사이에 닫아서 그 지역 보존하는 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가 보기에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2050년에 맞춰서 석탄 발전을 닫는 거를 단계적으로 좀 질서 있게 해도 된다. 이미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21개 닫는다고 기후 대응에 진짜 요만큼도 티가 안 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사회적인 피해가 데미지가 적게 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입법 내용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벌써 두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후테크 육성법이 있습니다. 네, 기후테크라고 해서 기후 대응을 하는 기술들을 활용한 스타트업들을 배출하는 그런 관련 법안인데 지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지역마다 관련된 기후 산업들이랑 연결해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발의하신 법안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진짜 이런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육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넣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좀 우리 당 의원님들과 함께 좀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칠까요? 네. 추가로 한 1분 정도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없으면 마칠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파워 다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최근의 상황과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현안까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